안녕하십니까. 109번째 박일철 방송 나눴나 시작하겠습니다. 108번에도 걸려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10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조속과라는 게 이제 조소 하면은 조각과 이제 소조를 합친 건데, 그걸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은, 조각은 밖에서 안으로 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조각입니다. 뭐 돌이나 나무 같은 거를 쪼아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조각이고, 소조는 뭐 진흙 같은 것을 빚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원형을 떠서 다시 이제 그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상이 이제 그 소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조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조각은 아니죠. 소조 작품이니까. 근데 아무튼 가장 친숙한 동상을 꼽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광화문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충무공이라는 그 인간 그 자체가 그 대중 친화적이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를 함께 살았던 그 민중들의 아픔을 늘 감싸 안았고, 또한 23전 23승이라는 경이적인 또 승리의 그 어떤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동상이 광화문에 이제 서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다지 썩 달갑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뭔가 그 군인의 이미지를 좀 그 국민들에게 좀 친숙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그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충무공은 누구나 다 동경하는 군인이니까 충무공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 해서, 말하자면 쿠데타의 어떤 합리화를 위한 변명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상을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제 동상을 세우는 거야 뭐 이유가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늘 그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충무공 동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느닷없이 제 개인 얘기하다가 충무공 동상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충무공 동상을 만든 사람이 김세중 교수였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1세대 그 조각가라고 한다면 권진기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김종영 교수님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 세대가 이제 김세중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권진기라는 사람은 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늘 그 진흙으로 이제 조각을 빚어서 그 속을 파내고 그 테라코타로 이제 구워낸 작품만 이제 만들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가난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 권진규 씨가 이제 그렇게 자살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예술 세계가 다시 이제 조명을 받게 되고 누구나도 작품을 사겠다고 덤비는 바람에 그 권진규 씨의 작품이 굉장히 비싸지 그런 그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진규 씨가 자살하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더라면은 더 훌륭한 작품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예술에 대한 이해가 빈약할 때 그 작품을 했던 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세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예, 나름대로 그 자기 그 가난에 찌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때 뭐 1, 2, 3학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잔뜩 마시다 보면 이제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기숙사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넘어진 적도 있었고 어떤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제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필 그날이 김세중 교수님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조소과를 다니다 보면 이제 전공 필수로 누드 모델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4학년 1학기 때 저희 그 전공 필수 조소 실기가 김세중 교수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좌우간 이제 일어는 났는데 도저히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오전에 푹 쉬고 오후에 내려가서 따로 작업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을 먹고 이제 실컷 이제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이제 기숙사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이제 누워 있다가 전시 때 겨우 일어나서 이제 기숙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실기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실기실에 이제 제가 모습을 나타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제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 아프다는데 어떻게 괜찮냐? 많이 아프지 않냐? 뭐 교수님이고 친구들이고 선배들이고 조교고 다 제 안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그랬다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하도 여러 사람이 안부를 물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술 마시고 뻗는 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나만 그렇게 술 마시고 해롱 그린 것도 아니고 툭 하면 이제 술 마시고 결과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내 안부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가질까라고 이제 은근히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뭐 괜찮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실기실 가서 그 비닐을 걷어내고 그 전에 하던 작업을 이제 좀 더 마지막 손을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내내 이제 그 다른 뭐 강사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박군 괜찮아? 라고 이제 묻는다든지 아니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얼마나 마셨길래 수업을 빼먹고 술 마시나 하고 또 핀잔을 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뭐 제가 잘못했으니 뭐 그냥 할 말도 없고 변명도 못할 거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넘기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조교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제 안부를 묻고 그 괜찮냐고 날 걱정을 하냐 물었더니, 그 조교 선배가 이제 씩 웃으면서 얘 빠져도 다른 선생님 시간에 빠질 일이지 하필 김세중 선생님 시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술 마실 때 그런 것까지 괜찮다고 마십니까? 그 뭐 저도 처음에 술 마시러 갈 때는 가볍게 한 잔 하고 올라올 생각이었지만은 또 여럿이 같이 어울려 마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럼 제가 그렇게 일부러 과음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 4시간 그 오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김세준 교수님이 그 조석과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 양반 그 특유의 그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그 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뒤로 이렇게 손을 이제 뒷짐을 지고 그냥 혼잣말로 그것도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박군이 어디 아픈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조숙과의 모든 교수님들, 조교들, 강사들, 선배들한테까지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인철이가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아니면 몸살 난 거야? 왜 아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 결국은 술 맛이 나빠졌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참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광화문에 이제 그 충무공 동상을 제작하시게 된 그 과정은 뭐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그 김세중 교수라는 그분이 서울대학교 그 조숙과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위상,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거를 그 온몸으로 느끼게 만든 조그만 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로는 그 교수님 시간이라면 정말 칼같이 뭐 한 2, 30분 미리 가서 그 진흙이 안 마르게 이제 비닐 걷어내고 물 뿌리고 준비해서 이제 진흙도 주물러 놓고 그렇게 이제 결국은 수업을 이제 마치곤 했었는데, 뭐 그 이후로 뭐 술을 마셔라 말아라 뭐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김대중 교수님도 그야말로 그 한마디 툭 내뱉은 거 외에는 뭐 왜 술을 마셨냐 뭐 왜 빠졌냐 이런 거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의 그 어떤 그 권위, 그 무게감에 의한 그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고, 조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한 분야에서 진정한 자기의 어떤 그 권위 내지는 그 어떤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조각가의 길을 계속 걷지 않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전문사를 거쳐서 이제 또뭐 인쇄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을 걸었지만,
적어도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작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 어설픈 시도만 늘 반복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그 선생님들의 어떤 따끔한 교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커다란 교훈으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